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패러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패러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패러디는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저작권법에서 패러디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네, 패러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어떤 유명한 그런 원작품을 이용을 해서 거기 어떤 수정이라든가 편집 작업을 통해서 그 원작을 풍자하거나 비꼬거나 또는 그 원작과 다른 어떤 사회 현상을 비평하고 풍자하는 이제 그런 장르를 우리가 보통 패러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러디는 어떤 원작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어떤 이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용하게 되니까 그것이 저작권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저작권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창작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원작을 패러디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작권법적으로 이런 게 괜찮은 건가요? 네, 패러디는 그 원작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 원작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패러디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상당히 윤택하게 해주는 아주 재미난 장르지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패러디를 허용해 줘야 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시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또 판례와 또 학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해야 하는 그 이유 또는 근거로는 보통 세 가지를 드는데요. 첫째, 패러디는 그 기존 작품의 비평이나 논평, 풍자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창작을 가미함으로써 우리들의 그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고 또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기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패러디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또 둘째로는 보통 패러디라는 것은 대부분 그 아주 엄숙한 작품 또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원작으로 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작품 작자, 원작품에 대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패러디를 허용해 주는 것이 별로 마음에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패러디는 허락을 받고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패러디를 만드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만들어라, 이렇게 강요해서는 결국 패러디는 성립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디를 법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원작품과 이 패러디 작품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이 춘향전을 패러디한 패러디 춘향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작품은 패러디 춘향전은 원작 춘향전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긴 하지만은 두 개의 작품은 서로 완전히 다른 그 감상적인 수요를 갖고 있거든요. 패러디 춘향전을 봤다고 해서 원작 춘향전을 볼 어떤 감상적 수요를 상실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소설 춘향전이 있고 영화 춘향전이 있다고 하면은 영화 춘향전을 보면은 소설 춘향전을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영화만 보고 소설은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원작 춘향전과 이 패러디 춘향전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라는 거죠. 원작을 이용하긴 했지만, 그래서 비록 원작을 이용했지만 시장에서 서로 별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패러디 춘향전을 인정을 해 주어도 원작 춘향전의 시장적인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 패러디를 좀 허용을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그런 또 근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패러디는 저작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오히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패러디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직접적 패러디와 매개적 패러디 이 두 개로 나누는데 직접적 패러디라는 것은
그 패러디에 이용된 원작 자체를 풍자하는 것이고요. 매개적 패러디는 그 원작을 이용을 하지만은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이 원작 그 자체가 아니라 원작 이외의 어떤 다른 사회적인 현상이나 현실, 이런 것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매개적 패러디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모나리자라는 그림에다가 아주 그 화장을 막 이렇게 심하게 한 그런 패러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런 이제 그 패러디 모나리자가 원작품 자체를 풍자한 것이라면 그것은 직접적 패러디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명한 원작을 풍자하고 비꼰 것이죠. 이것이 직접적 패러디고, 원작 모나리자는 그냥 이용만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요즘의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풍자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원작 모나리자 자체를 풍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원작은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풍자하고자 했다면 그것이 이제 매개적 패러디예요. 우리 법원에서는 현재까지는 직접적 패러디만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직접적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가 있다. 그러나 매개적 패러디는 그건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은 혹시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패러디에 관한 판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문데요. 그런데 그 서태지라는 가수 아세요? 네, 알죠. 네. 서태지의 그 컴백홈이라는 노래도 아시나요? 네, 알죠. 네. 그 노래를 이제 어떤 가수가 패러디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서태지가 자기 노래를 함부로 이용했다고 해서 이건 저작권 침해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서태지 노래를 패러디했던 그 가수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이건 패러디다. 패러디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패러디 중에서도 이거는 직접적 패러디다. 다시 말하면 서태지의 노래 자체를 풍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이 패러디 컴백홈을 패러디한 이 노래는 서태지의 컴백홈이라는 노래 자체를 풍자한 것이 아니라 서태지의 노래를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현실, 삐뚤어진 교육 현실,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 현실을 풍자한 거다. 다시 말하면 그럼 뭐가 되나요? 직접적 패러디인가요? 매개적 패러디인가요? 매개적. 그렇죠. 패러디가요. 매개적 패러디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법원에서는 패러디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패러디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그 서태지의 컴백홈 사건에서 이것은 직접적 패러디가 아니라 매개적 패러디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던 거죠. 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패러디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대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그런 그 마음 속에는 아마 패러디는 아무래도 그 유명한 원작을 갖고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유명한 작품의 유명세,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인지도에 조금 편승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창작이 좀 더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패러디에 대한 욕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또 위험성도 크다. 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패러디는 허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패러디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로 미국을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도 과거에는 그 직접적 패러디만 허용을 하고 매개적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입장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은 이제 판례가 점점 바뀌면서 이제는 매개적 패러디의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주는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매개적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로 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패러디는 설탕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건 사실상 패러디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그 직접적 패러디뿐만 아니라 매개적 패러디도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견해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패러디와 비슷한 것으로 오마주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패러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꼭 학생들이 오마주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리고 오마주라는 것은 어떤 그 유명한 작품에 대한 존경심, 그 존경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작품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디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반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유명한 사례로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라고 아세요? 그분이 그 감독했던 영화 중에 사이코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 공포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욕실에서의 그 샤워하는 그 여성을 살해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 팔머라는 감독이 자기가 만드는 영화 그 드레스드 투 킬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너무나 존경했던 그 히치콕 감독을 기리는 그분을 기리는 그런 이제 의도에서 그 드레스 투 킬이라는 자기 영화의 어떤 장면에 바로 그 사이코의 그 욕실 살인 장면을 흉내내서 거의 그대로 갖다가 모방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밝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를 내가 오마주한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오마주라고 해요. 예. 그런데 오마주는 사실은 패러디보다도 더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제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마주는 그 명색은 또 명분은 그 훌륭한 분의 작품을 기리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패러디보다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네. 더 높기 때문에 오마주라는 그런 명목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마주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 원작 작가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이렇게 패러디와 오마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저작물의 성립 요건, 그 중에서도 창작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창작성이요? 네, 예. 그러니까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가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창작성이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창작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